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이 가깝게 뭐 그냥 농담을 삼아서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조금 프로세스를 배워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소리 들리시겠지만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법원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법원까지 오고 법률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비용이 10만원짜리 작든 1000만원짜리 크든 수리비용이 납부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 렌터카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카시어링, 그러니까 분 단위로 나눠서 쓰는 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한 대에 여러분께서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비용을 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회사 쪽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사고는 보통 이렇게 작은 사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카셔링 갤러리에서 정말 진짜 잘못된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선의의 피해는 누가 본다? 바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고객님, 자기부담금 30만원에 1일 지유차료 5만원 더해서 총 35만원 납부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신용상 문제 없으시도록 꼭 반드시 2주 안에 납부해주셔야 됩니다. 나 돈 없는데? 배째세요. 예? 실제로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정보사로 여러분들의 이 채권을 이관해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 내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 추심팀이나 아니면 리스크관리팀에서 직접 회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관을 하고 어떨 때는 직접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하는 단계는 전화 추심입니다. 전화 무지하게 합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안 받아요, 보통. 받는 경우가 없는데, 더 최악인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이 아예 정지가 돼버리는 경우의 케이스들도 꽤 있고요. 자, 그러면 최고짱이라는 걸 발송합니다. 여기서 최고짱이란 짱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너한테 우리 돈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 최고 통첩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이제 우체국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에 같이 보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최고를 했어 라는 거를 분명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최고장이 집행권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깜빵에 잡혀갔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때 당시 잠깐 부재 중이었거나 이렇게 해서 이 최고장이 송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자, 그러면 몇 차례 방문을 더 해요. 네, 해서 계속해서 수신이 안 된다, 도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그냥 법률 조치를 시작합니다. 자, 소장을 집어넣죠. 자, 그러면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 짜잘짜잘한 소액 가지고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들은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피고용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소송 대리의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주소지도 모르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 소장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와 라는 명령을 내게 됩니다. 이걸 바로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서가 내려오면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요, 수리비를 안 낸 분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초본을 뗄 때는 당연히 법원에서 소송용으로 초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정보들이 주민번호 또는 집주소 뭐 이 정도만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은 사고 당시에 뭐 실제 뭐 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누구인지 등 이런 거를 특정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면요, 그 촉탁할 기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는 SK텔레콤 통신사 또는 경찰서 쪽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필요할 만한 곳에다가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신이 그 기관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명령서예요.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데 이 회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회사의 사고 처리를 대행하는 담당자와 또는 채권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법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자백 간주 형태로 해서 변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한 얘기가 다 맞아 라고 너도 인정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무변론으로 종결이 돼버려요. 판결문이 나와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내 인생은 이미 좆됐어, 씨발 다 좆됐어 다 좆됐어. 그러니까 니들 좆대로 해 라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갚고 싶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결국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법원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끔 재산명시 명령을 하게끔 신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을 한 달 정도 줍니다. 왜냐면 나도 몰랐던, 인지하지 못했던 내 재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자진해서 명시해라 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 정도 기한을 주고요. 기일이 잡혀요. 기일에 출석을 해서 제 재산 목록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입니다 라고 읊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재산이 있든 없든 여기다가 뭘 써서 내고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산명시 목록에 제출을 안 했다거나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감치라는 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 며칠간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재산이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재산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사실상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 채권은 불량 채권이다, 받기가 쉽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재산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금융거래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압류를 걸어놔요. 그리고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금융거래가 전부 막힙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부 끊깁니다. 그리고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일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게 되면요, 최저 생계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자동으로 압류가 돼서 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국가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사실은. 합법적인 구조로 뭔가 일을 할 수도, 아르바이트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알바든 회사든 급여가 들어오는 족족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차압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변제 계획도 있어, 변제 의사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회사가 원하는 기한 안에 납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소액인데 수리 비용이 뭐 납득이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안 돼서 난 못 내겠어. 약간 이런 소위 객기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회사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풀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17만 4천 원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셔가지고 각종 앞서 말씀드린 제약을 받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 나중에 사무실 찾아와서 17만 4천 원 납부할 테니까 이자까지 다 납부할 테니까 제발 이거 등재된 거 좀 풀어달라. 풀어드리는 거야 풀어드릴 수 있죠. 근데 이미 한 번 기관에 등록이 돼버리면요, 여러분들 이거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비용들을 다 상환을 해도 몇 년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라든지 아니면 통신거래 이런 후분 신용거래에 대한 들이 분명히 계속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고 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을 때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